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리포트들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그리고 더 커넥트머니의 김철순 이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체크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그마치 7%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물론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는 테슬라와 조금은 다른 궤적을 나타내긴 하지만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봅니다. 게다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데 이견이 없을 테고요. 거기에다가 어제장에서는 또 2차 전지가 후반에 약한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과연 더 빠질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김종희 이사님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종목들이 또 어느새 전저점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죠. 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에 올랐던 그 주가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앞단 업체들, 그러니까 선도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1분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안 좋았고 2분기에도 뭐 당장 좋아지기는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관련 ETF와 관련된 수급도 예전에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는 반등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또 대거 빠지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전기차 종목군들이나 최근 들어서 전체 종목군의 움직임이 같은 모습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미국의 종목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앨범알 같은 종목도 최근의 흐름 보시면 일부 금속 가격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답답한 바닥권에서의 횡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 그래서 뭐 중국을 때리고 뭐 중국 배터리 밀어내고 중국 전기차 뭐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산을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은 제품만 잘 팔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휴대폰도 아이폰과 갤럭시가 전 세계 통일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 뭐 중국의 뭐 품질 낮은 저가 제품들도 휴대폰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처럼 배터리 시장도 뭐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NCM이 아무리 좋아도 뭐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 배터리가 나름 영역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본다면은 결국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종목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과거부터 대장주였고 지금도 소재 쪽에서는 나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새 전저점으로 거의 근접해 있어서 한 뭐 7, 8% 더 하락하면 거의 전저점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저점 부근을 이탈하거나 뭐 레벨 다운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다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셀 기업과 소재 기업이 조금 나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셀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좀 찾아가면서 업력을 넓혀나가는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저는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소재보다는 셀 중에서도 가장 그동안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막 업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삼성 SDI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은 SK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SK가 실적도 좋지 않지만 더 좀 약간 타격이 있는 것은 그동안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좀 꺼려하거나 지연시키는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SK온이고요. 최근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SKIT의 매각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이제 많이 인볼브되고 있는 것은 SK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소재 쪽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LNF 정도가 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되 종목을 벌려서 갈 필요가 없다. 예전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면 다 급등하는 그런 2차 전지 시대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 종목 두 종목만 말씀드리면 셀 기업에서는 삼성 SDI, 소재 쪽에서는 추가 수주가 좀 더 원활하게 나타나고 있는 LNF 정도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큰 기대를 갖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이거는 2차 전지와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하도 전력 하잖아요. 전력 원도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쪽으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가 상당히 맞춰져 있는데 ESS 쪽으로 2차 전지를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그런데 ESS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사고 친 회사들이 전부 삼성 SDI와 LG 그쵸, 화학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NCM은 ESS에 쓰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 불이 나면 이게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LFP를 ESS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지금 LFP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빨라야 내년 정도에 이제 생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ESS가 커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LFP 쪽에서 의미 있는 생산량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ESS는 미래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그와 관련된 레코드들이 LG엔소를 중심으로 쌓이게 되면 저는 그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미래 그림이고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ESS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집어 넣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해 주셨던 ESS 투자의 핵심 포인트도 이 돈을 누가 될 거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업체가 될 거냐? 아니면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될 거냐?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도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중국에게 좀 많은 부분을 내어줄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겠지만 그 진입의 강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단 지금 이 2차 전지 그 전기차 시장에서 나눠 갖는 것처럼 LFP 시장, 그 ESS 시장에서도 LFP와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2차 전지 쪽에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괜찮을까 저쪽으로 괜찮을까 좀 맞춰보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이 종목 고르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별적으로 그리고 당장의 V자 반등이라든지 간밤에 테슬라가 올라서 오른다든지 이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번 달 말에 있을 아스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미중 갈등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제재할 경우에 국내의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이슈로 한 차례 시장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 투자 아이디어도 조금은 잠잠하긴 하거든요. 계속 활용해 봄직한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박철순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바이오뿐만 아니라 분쟁이 계속적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생물보안법의 입법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이 추진 중인 이 생물보안법에 포함이 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약도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대출 지원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에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이런 기업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된 이 CDMO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 이제 공화당과 미국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거의 만장일치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서명만 날인이 된다고 한다면 통과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글로벌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때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 CDMO 글로벌 기업들 중에 1위는 론자라는 기업이고요. 2위는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3위권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절반이 사실 이 북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북미 쪽에서 특히나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 업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 차이를 보면 한 4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2022년도에 4천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훨씬 더 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더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슈들 때문에 CDMO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시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공인된 어떤 인증된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기업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재를 받았을 때 낙수효과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미국 FDA라든지 또는 유럽 FDA라든지 유럽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GMP 인증을 받았던 기업 또는 GMP 인증을 신청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그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 그다음에 바이넥스 이 4개 정도 기업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적인 부담도 좀 덜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 수급도 좋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선별한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ST팜 이 두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HLB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중 갈등의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 이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런 패권 다툼도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목 압축이 딱 되네요. CMO, CDMO 관련해서도 GMP 인증을 받은 4개의 업체 알려드렸습니다. ST팜이나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군은 이런 부분들 활용 가능하다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체크 포인트, 수급 포커스 맞춰보죠. 최근 수급, 이 거래가 메말라 붙어 있는 가운데 수급의 변동성에 더욱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종현 이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급락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엔 하나솔루션이 아닌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가 어제 이제 급락하면서 무언가 큰 악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금 수혈이 필요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큰 악재가 없었는데 어저께 10% 넘는 급락을 맞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수급상에서 특이한 수급 주체가 부각됐다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기관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 기관들 중에서도 그 법인이 대거 판 것이 어제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하락의 그 매도의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본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가 급등하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 둘이 과연 다르게 움직였을까라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미국에서 좋은 이익을 냈던 퍼스트 솔라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솔루션이 하반기부터는 미국 법인에서 미국 공장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미국에서 받던 IRA에 관련된 보조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저께 나타났던 그 급한
하락 자체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이라고 본다면 펀더멘탈 자체가 또 같이 움직이는 페어링돼서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저렇게 신고가를 보이면서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을 때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까? 그러면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동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클린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미국에서 생산량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인벌브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 수급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일본에도 하나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그렇게 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본 지수는 잘 버티고 있는데 NTT 도코모가 혼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올해 1월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를 따져보면 여기도 악재가 없습니다. 뭐 배당이 줄었다든지 실적이 급락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 BOJ에서 더 이상 ETF를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안 사도 매력 있는 도쿄일렉트론이나 도요다나 뭐 어드반테스트나 이런 종목군들은 일본에서 또 신고가를 가거나 굉장히 견조하게 버텼는데 일본 BOJ가 사주지 않으면 수급이 빠지는 이런 종목군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NTT 도코모가 일본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여기서의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수급이 빠지거나 ETF로 인해서 급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이 HLB로 인한 바이오 쪽 ETF,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종목군들이 굉장히 부진하기 시작하면서 엔터 관련된 ETF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수급으로 인한 급락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실적이 좋지 않든 아니면 수급적인 단기적인 이슈가 되었든 급락했던 소위 친환경 관련주 중에서 미국의 매출이 있고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두 종목, 우리나라에는 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솔루션과 CS윈드 두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분할 매수 관점 정도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한 가지 변수는 딱 한 가지죠.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IRA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뭐 설마 또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수만 고려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이 하반기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남아있어서 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 정도의 매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 하나솔루션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하길래 많이 궁금했거든요. 저도 여러모로 좀 찾아봤는데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수급 때문이다. 일시적인 수급 때문이고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같은 업종의 이 미증시에서 상정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에 예정돼 있었던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된 기대감, 다시 한번 또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사라든지 그리고 인력 충원 이런 부분들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 일주일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개청할 때 사실 이 재료가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오던데요. 박철순 이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미 뭐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온 지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단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형 이슈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5월 27일 날 드디어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 법률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개청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사실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생기기 전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였고요. 실제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일관성이나 통일성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을
땡겨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성이 되게 되면, 개청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사실 좀 비용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개청 이후로는 이런 단기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주였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다수의 어떤 사업 기회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실적 성장, 어떤 또 계약들, 그 다음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성 발사 수요 증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위성 발사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격화가 되면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안보 역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성들을 계속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성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모두 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성을 많이 쏘게 되면 당연히 발사체 관련된 기업들도 부각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체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종목들을 라인업 해놓으시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성 분야로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요,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세트레가이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사체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어떤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는 인텔리안테크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은 비중으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기 고점에 매수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서히 다음 주 월요일 전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도 조금씩 준비하시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7일입니다. 따라서 개청 전 3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계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AP위성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히 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셨다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재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렸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신규 매수 같은 경우 너무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비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주항공 부분까지 오늘 4가지 체크포인트 정리해 봤습니다.